자, 이번에는 의사표시의 두 번째 주제죠. 첫 번째가 진위 아닌 의사표시, 두 번째는 통정 허위표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위표시는 사례 문제로 거의 100% 출제를 하고 있어요. 출제하면 사례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끔 제3자 문제를 물어보기도 해요. 대부분 사례 문제로 학습 포인트를 잡아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허위표시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A가 사업을 하려고 갑이 사업을 벌이려고 A로부터 돈을 이렇게 10억을 빌려다가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고는 사업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부도 처리되면서 아주 궁지에 몰린 상황,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갑이, 채무자가. 돈을 빌려왔으니까 채무자, 돈을 꿔줬으니까 채권자. 이때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하나 있어요. 아파트. 이 아파트 하나를 내버려 두게 되면,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채권자 측에서 강제 집행을 해서 경매 처리하죠. 그리고 자기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뒤에 있게 되다 보니 갑이 자기 재산을 을과 통정을 해서 빼돌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이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를 소유권 등기를 통정을 해서 옮겨놓는 과정을 밟습니다. 이거를 소위 가장양도라고 해요. 가장양도 또는 가장매매. 매매를 가장해서 아파트 소유권을 이쪽으로 이전해 놓는 거죠. 이렇게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 놓는다. 그럼 이 아파트 진짜 주인은 누구냐? 갑이죠. 갑. 가령 이쪽이 매형이면 매형이 진짜 주인이고, 여기 처남은요. 처남은 명의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매매는 두 사람 간의 통정하에 허위로 이루어진 매매니까 이 매매는 허위 계약이고, 이 매매는 따라서 법률적으로 무효다. 이 두 사람 간의 매매는 허위 표시니까요. 허위 계약이니까 유효 무효? 무효 처리가 됩니다. 무효다. 그럼 집의 진짜 주인은요? 진짜 주인은 이쪽이고요. 진짜 주인은 갑이고 매형이고, 등기 명의상으로는 을로 되어 있죠. 처남 앞으로. 이거는 혼자서요, 둘이 짜가지고 이렇게 버려놓은 거죠. 짜가지고. 왜? 채권자가 강제 집행 들어오는 거를 회피하려고. 따라서 갑은 아파트를 찾아오는 거 가능해요. 무효니까 이거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을에 대해서 처남한테 돈을 빌려준 제3자가 있었단 말이죠. 돈을 빌려준 제3자 병이 어느 날 보니까 얘 재산 앞으로, 얘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더라. 등기가 외형상 이렇게 표출이 되어 있더라. 등기가. 그래서 채권자 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를 가압류를 여기다 꽂았다. 가압류를 걸었다. 아니면 을을 주인이라고 믿고, 이 병이라는 제3자 은행이야. 은행이 을을 주인이라고 믿고 대출을 해줬다. 저당을 잡았다. 저당을. 얘 거라고 믿고 대출을 해준 거죠. 이렇게요. 대출을 5억을 해줬다. 아니면 을이 주인이라고 믿고 을이 이걸 집을 팔아넘겼다. 병에게 매매로 팔아넘겼다. 매매로. 이 저당을 잡은 사람, 은행, 가압류를 건 채권자, 이 집을 을 거라고 믿고 매수한 사람, 이분들을 공통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제3자라고 부릅니다. 제3자. 이때 이 아파트는, 만약 병이 매수를 했다면, 이 아파트를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면 갑이요, 진정한 소유자 갑이 이걸 아파트를 병으로부터 뺏어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이거예요. 병의 주장인즉슨, 야, 이거 나 을 거라고 믿고 매매로 사왔어. 이때 갑의 주장은요, 그거 무효야. 무효. 이거 허위 계약이라서 이거 무효거든.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이쪽에서는 돌려달라고 할 것이고요. 병은 무슨 소리야. 그거 나 등기된 걸 믿고 나는 산 잘못. 이 잘못밖에 없어. 난 이거 믿고 산 거야. 왜? 등기로 표출된 거는, 외형상 표출된 걸 보면, 봐라. 외형상 표출된 걸 보면 등기가 여기로 돼 있잖아요. 이걸 믿고 산 거.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거죠.
그건 니네 둘끼리. 이거 무효인 거는 니네 둘끼리 무효야. 니네 둘끼리 무효고 그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어. 이때 우리 민법 108조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통정은 짜고 한 거죠. 위에다 통정 위에다 짜고 했다. 그 의사표시는 무효. 누구끼리 무효? 당사자끼리만 무효다. 위에다 써주실게요. 당사자 간의 무효. 즉 갑을 간에 니네끼리 무효야. 니네끼리. 이 계약은 허위 계약은 니네끼리 한 거야. 니네 둘끼리.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한다. 선의 3자의 별표할까요? 이 무효가 선의 3자에게는 먹히지 않아. 이때 선의 무과실이에요. 선의요. 선의면 돼요. 제3자는 첫째 선의의 요건 갖추면 돼요. 선의면 된다. 그럼 갑이요. 이게 무효라는 거를 이거 우리 둘이 짜고 허위로 한 거라서 무효야. 무효니까 내가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거는 니네 둘끼리 무효고 누구한테요? 제3자. 제3자가 선이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럼 이 아파트는 제3자 소유가 되겠네요. 제3자 병소유. 병이 선의일 때는. 선의일 때는 누구 소유? 병소유. 거꾸로 얘가 선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악이라는 걸. 악이라는 거를 매형이 입증하면 이거 둘이 짜고 한 거 너 알고 있었잖아. 인간아.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면 선의가 아니라 악의가 되죠. 악의가 되면 이걸 입증하면 누가 입증하면 갑이요.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입증하면 이건 뭘로 바뀌고요? 갑소유로 됩니다. 갑소유로. 따라서 이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뺏길 수도 있어요. 갑에게. 그럼 소유권을 가질 때는 언제만?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만 병이 소유권을 안 뺏기고 보유를 하게 되더라. 몇 항 때문에? 108조 2항 때문이다. 이거 의사표시는 무효인데 그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는 먹히지 않아. 그래서 이 무효는 니네끼리만 무효로 되는 거야. 니네끼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당사자 간에. 당사자 간에만 무효로 되는 거야. 갑과 을 당사자끼리만. 그래서 이 법률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사자 관계, 당사자 관계에서는 유효, 무효? 무효야. 니네 둘끼리 무효다. 그래서 갑은 이 처남놈이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뺏어오는 거 가능해. 왜요? 이 아파트 명의만 네 거지 실제는 내 거니까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이거 뺏어올 거야. 가능한 거죠. 당사자 관계에서는 무효인데 그 무효가 누구한테는 안 먹히느냐. 선의 3자에게는 먹히지 않아요. 제3자 관계. 당사자 관계는 무효. 선의 3자 관계는 유효. 그래서 이 법리는 쪼개진다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죠. 당사자 관계 문제와 선의 3자 관계 문제가 분리가 된다. 무슨 소리냐. 여기서는 무효, 여기서는 유효가 되네요. 그럼 이 무효는 이 갑을 간의 이 거래가 허위 표시여서 무효라는 이 의미는 절대적으로 무효로 관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끼리만 무효로 되는 이때 무효를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고 이름 붙여주자. 니네 둘끼리만 무효야. 선의 3자한테는 무효가 아니야. 그래서 갑은 이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 관철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병이 선이면 누구 소유로? 병 소유로 마무리 끝. 이 무효를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부른다. 우리끼리는 무효인데 저놈이 선이면 못 찾아온다. 108조 2항이 의미하는 바는 무효가 얘네 둘끼리만 무효가 관철이 되고 선의 3자에게는 관철이 되지 않더라. 오케이. 이름하여 이 무효를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이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무효가 보실까요? 민법 103조나 104조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됐어요. 절대적 무효. 이 무효는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무효가 다 먹히는 거예요. 무효가 모든 사람에게 다 먹히는 거예요. 선의 3자에게도. 얘가 선이라고 그래도요. 이게 103조 위반이면 이 거래가 103조 위반이거나 104조 위반이면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도 무효가 먹혀 안 먹혀? 관철이 되는 거죠. 대항할 수 있다. 얘가 선이라고 해도 얘가 갑이 무효라는 거를 뺏어올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 선의 3자에게도 무효가 먹혀 안 먹혀? 먹히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무효. 그런데 가장매매나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얘가 선이면 안 먹혀. 주장할 수 없다. 비진의 표시의 무효,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구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하나 팁으로 책에다 적어주시죠. 자, 그러면
허위 표시에서 중요한 법리가 하나 해결이 됐어요. 당사자 관계와 제3자 관계로 나누어서 정리하실 것. 왜냐? 제3자가 선인이 악인에 따라서 얘가 소유권을 갖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더라. 이때 두 번째 맥락은요. 이 선이라는 거를 그럼 누가 증명을 하느냐? 선이라는 거는. 이때 이 병은 등기를 믿고요. 아파트 등기를 을 거라고 믿고 이게 표출된 거잖아요. 외형상 표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외형. 이 병은 뭐를 믿게 되는 거죠? 외부로 표출된 외형. 이걸 믿고 거래할 수밖에 해요. 병은. 이거를 믿고 거래했기 때문에 병은 갑과 을 간에 가장매매, 허위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걸로 모른 걸로 몰랐다고. 즉 선이라고 병은 추정이 됩니다. 선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추정된다는 말은 병이 증명을 해라? 노, 안 해도 돼. 왜? 추정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왜 가만히 있어? 선이라고 법이 추정을 해주니까. 추정이 된다. 오케이. 별표. 기출문제. 세 번째 포인트는 병이 외형상 표출된 아파트 등기요. 이 등기 처남 앞으로 등기 이놈이 돼 있죠. 이 등기가 처남 앞으로. 이걸 믿고 매매를 했다. 가압류를 했다. 저당을 잡았다. 이때 병이 보호될라 치면 얘가 보호될라 치면 선이 이어야 되는 거예요. 선이 무과실 이어야 되는 거예요. 선의 이면 족하다. 1번 선이 무과실 이어야 한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선이 하나면 되죠. 선이 하나면. 따라서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건 틀린 지문. 위에가 맞는 지문. 여기 아주 중요한 빈출입니다. 3번 빈출. 예, 빈출은 이걸로 표시하겠습니다. 파랑색으로 빈출. 통일시키기 바랍니다. 통일. 그래 나중에 마무리 정리할 때도 속도감 있게 책을 팍팍 읽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자 병이 얘가 보호되려고 하면 선이 무과실이 아니라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 X 25의 정답, 22의 정답. 선이 무과실 아니에요. 뭐면 돼요? 선이면 족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틀어볼까요? 이걸 틀어가지고 함정을 한번 만들어 보면 병이 제3자 병이 이 외형상 등기를 믿었어요. 몰랐어요. 이게 무효인 걸 몰랐어요. 선이죠. 선의이나 과실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 선의나 뭐가 있을 때요? 과실이 있어. 과실. 잘못이 있어. 그럼 보호되는 걸까요? 보호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출제 타켓. 얘가 선이야. 선이면 보호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과실이 껴있어. 과실이. 그럼 보호된다요? 보호 안 된다요? 선이면 족하잖아요. 선이면. 과실 여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된다. 보호 못 받음, 보호 받음. 보호 받는다. 오케이. 기출문제. 22의 기출문제. 자, 그래서 제3자 병의 논점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데려가실 거예요. 세 가지 데려갈게요. 선이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악이면 뺏기고 가백에. 이때 선의는 추정됨, 추정 안 됨, 추정된다. 이때 병이 보호되기 위해서 선의 무과실까지 필요하다. 선이면 족하다. 선이면 족하다. 여기서 파생된 중요한 논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선의인데 이놈이 과실이 있을 때 여기 함정이죠. 여기 함정. 보호된다고 안 된다고. 보호된다고. 자, 그래서 1번 당사자 관계, 2번 제3자 관계에서 중요한 세 가지 맥락 보셨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는요. 이 허위 표시는 둘이 짜고 허위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을이 이걸 제3자에게 팔아치워서 넘기기 전이라면 병에게 팔아치워서 넘기기 전이면 갑은 이 아파트를 찾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찾아올 수 있다. 왜요? 무효니까. 무효니까 갑은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찾아올 수 있다.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돌려달라고. 이때 중요한 여기서 버벌리 하나가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중요한 버벌리 하나가 바로 이 부분. 이 허위 표시가요. 허위 표시가 통정에서 허위 계약한 거죠.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든가 허위로 매매를 하든가 가장매매한 거죠.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든 허위로 가장매매를 하든 이 행위가 이런 행위가 일련의 행위들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이 행위는 시험에 아주 여러 번 출제를 했어요. 14번 이상 출제했어요. 허위로 내가 아파트를 근저당을 설정해놨다. 왜? 근저당을 왜 설정해놔?
이 채권자가 경매 들어와도 근저당을 천함 앞으로 걸어두면 이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 천함은 근저당권자. 그럼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아파트가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배당에서 누가요? 천함이 돈 먼저 빼가네요. 바로 재산을 둘이 짜가지고 빼돌리는 방법으로 유용해요. 허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거. 그리고 요즘 세련된 방법으로 이렇게 써요. 가장 매매보다 근저당을 천함 앞으로 꽂아둬버린다. 왜? 경매가 되면 여기보다 이쪽에서 돈을 먼저 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허위로 근저당을 이렇게 둔가 아니면 허위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짜고 이 집을 채권자가 압류 들이닥치기 전에 미리 가등기나 근저당을 뽑아 여기다 꽂아둔다. 이때 이 행위가 허위로 가장매매를 하든 허위로 근저당을 하든 이런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논점이 하나 있어요. 이 허위로 했다는 거는 짜고 한 거죠. 짜고 한 이 허위 표시는 103조 위반에 해당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만약에요. 이 허위로 근저당 설정한 거 또는 허위로 매매를 한 거, 가장매매죠. 이 매매가 103조 위반에 해당이 돼서 103조 위반에 엮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아파트를 찾아올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되죠. 왜냐하면 불법 원인 급여 원리가 불법 원인 급여가 작동이 돼서 찾아올 수 없죠. 103조 위반으로 준 아파트는 찾아올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불법 원인 급여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해당이 되면 못 찾아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허위로 집을 매매한 거는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 대법원은 허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이런 행위들은 일련의 행위들은 103조 위반에 해당 안 된다는 거죠. 해당 안 된다. 해당됨, 해당 안 됨, 해당 안 된다. 예, 여기에 중요한 출제 포인트. 그럼 이게 103조 위반에 해당 안 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갑은 이게 무효라는 걸 주장해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있다. 아파트를 찾아올 수 없다고요? 찾아올 수 있다고요?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찾아올 수 있다. 만약에요. 103조 위반에 엮이게 되면 103조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 원인 급여가 작용이 되니까 얘가 찾아올 수 없죠. 바로 엄청난 결론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줘요. 그래서 허위로 근저당이나 허위로 가장매매한 거는 103조 위반 엮이지 않는다. 엮이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찾아오는 거 가능하다. 찾아오는 거 가능하다. 결론. 예, 여기 계속 정답이에요. 찾아올 수 없다.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19의 정답, 20의 정답, 22의 정답, 24의 정답. 계속 정답이에요. 그럼 이게 왜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걸림돌이 된 걸까요? 103조 위반은 언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계약의 내용이 문란한 게 들어있을 때 103조 위반에 해당이 되어요. 근데 여기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표시를요. 의사 표시를 허위로 짜고 한 것뿐. 의사 표현을 허위로 한 거예요. 짜고.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란 얘기. 허위로 매매를 했던 허위로 근저당 설정한 거는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라 표현만 허위로 한 거야. 이거 103조 위반 아니에요. 예컨대 아빠 엄마 둘이 갓난아기 한번 울려볼게요.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 까꿍하고 죽어버렸어요. 허위로 짜고. 아빠 엄마 까꿍하고 딱 쓰러져 버리면 애는 울어요. 왜요? 허위로 둘이 짜고 액션을 취한 거예요. 이렇게 허위로 짜고 허위로 의사표현을 짜고 허위로 이렇게 표출해 놓은 거는 103조 위반하고는 아무 하등의 관련이 없어요. 그냥 표현만 아이를 놀려주려고 허위로 한 것뿐. 이런 일련 행위를 103조 위반으로 엮을 수는 없다는 거죠. 103조 위반은 언제 엮이는 거예요? 내용이요. 거래 내용이 문란할 때, 반사회적인 내용이 껴있을 때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꼬마 앞에서, 갓난아기 앞에서 아빠 엄마 죽었다고 까꿍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는 사회 질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인 즉슨 허위로 매매를 하든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든 103조 위반에 엮을 수 없다. 왜? 내용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이 표시만 허위로 던진 거야. 허위로. 이걸 반사회적이라고 엮는 건 불가능하다. 그로 갑은 이 무효를 주장해서
뺏어올 수 있다. 내가 넘겨놓은 저 부동산을 뺏어오는 거 가능하다. 오케이. 두 가지로 허위 표시는 마무리하시면 끝. 자, 책에요. 뒷장 넘어가 보실까요? 64페이지에 맨 위에 줄에 2번에 별표할게요. 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위에 적어볼게요. 조그만 팁을요. 팁을. 그래야 오래 남아요. 암기를 하지 말고 원리에 해당되는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오래 저장이 되고 시험장에서도 힘을 딱 발휘해요. 허위 표시가 반사회적 행위로 엮일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내용이 문란한 게 아니라 내용이 문란한 것이 아니라 표시만 허위로 던졌다. 오케이. 끝. 그래서 밑에 판례에 별 3개요. 허위의 저당권 설정이에요. 허위 근저당 설정이라고요. 근자 하나 넣어볼게요. 허위로 근저당 설정에는 반사회적 행위다? 아니다. 오케이. 이게 우리 시험에 10번 이상 출제한 중요한 논지입니다. 그 다음 쌍괄호 2번에 제3자에 대한 효과가 나오죠. 1번 상대적 무효. 허위 표시의 무효는요. 니네끼리 무효야. 선의 3자에게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야. 유효. 1. 제3자. 제3자란 누굴 제3자라고 그러느냐. 이 외형이죠. 외형으로 표출된 걸 믿고 거래한 사람. 그래서 허위 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자로서 허위 표시에 의해서 외형의 동그라미 해볼까. 외형 밑에다요. 표출된 거. 외형으로 표출된 걸 믿고 거래한 자. 이 법률 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라고 부른다. 이때 이번에 별표 선의 할 때요. 선의로 족하고 무과실은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무과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선의면 좋고요. 무과실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의인데 과실이 있으면 얘 어떻게 되냐고. 보호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보호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이요. 선의는 추정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고요. 그 다음에 반가를 이번에 보면 전득자 관계에 나와 있어요. 얘가 제3자고요. 병이 또 한 번 땅을 팔았다. 정에게. 얘를 전득자라고 그래요. 전득자. 얘는 어떻게 될까? 얘가 선이면 병이 선이면요. 얘가 선이면 얘가 갑이요. 무효를 주장해서 이거 무효라는 걸 병에게는 선의 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잖아요. 얘가 선이면. 이때 전득자가 만약 악이면 악이 알았다. 이게 가장매매인 걸 얘는 알고 샀다. 얘는 모르고 샀는데 얘는 알고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의 전득자가 보호될지 안 될지는 앞에 있는 병. 선의 3자. 얘가 보호될지 안 될지로 판가름이 나와요. 얘가 선이면 보호되죠. 그럼 여기서 병이 엄폐물 역할을 해요. 엄폐물. 제가 찾아가는 거를 원소유자가 찾아가는 걸 여기서 막아줘요. 엄폐물 역할을 해요. 방패 역할을. 그래서 얘가 선이라면 병이 선이라면 전득자가 악이어도 보호받게 돼요. 보호받는다는 거죠. 이런 법원칙을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엄폐물을 해줘. 엄폐물 역할을 해서 막아준다. 얘가. 막아주니까 얘가 보호된다. 자, 그 원리를 엄폐물, 전득자에 대해서는 엄폐물의 법칙이 작동해서 선의 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악이어도 권리를 취득하게 되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가장매매를 훑어보셨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허위 표시되고 그 밑에 보시면 허위 표시에 제3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제3자에다가 이렇게 별 2개 할게요. 별 2개. 사례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종종 허위 표시에서 여기서 제3자를 출제할 때가 있어요. 제3자 문제를. 자, 그건 심화학습에서 다루도록 합니다. 심화학습에서. 은닉행위라는 거하고 이 제3자 문제는 심화학습 과정에서 제가 주로 잘 나오는 논점 뽑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제3자는 이 표출된 외형상 등기된 걸 믿고 뭐한 사람? 저당 잡은 사람, 가압류한 사람, 매수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제3자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래서 1번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볼까? 1번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사람. 외형을요. 이 외형상 아파트를 믿고 등기를 가져간 사람 매수해서 제3자. 에 해당되고요. 2번은요. 가장매매의 목적물을 뭐한 사람? 가압류한 분. 가압류한 채권자. 이 가압류는 을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 병이 이걸 믿고요. 이 아파트를 믿고 가압류를 여기다 꽂은 거예요. 얘도 제3자. 세 번째는요. 가장매매의 매수인한테서 저당권 설정받은 자. 은행이죠. 은행. 이걸 믿고 대출해준 은행. 제3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 6개 나와 있죠. 이것도 심화학습에서 따로 체킹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허위 표시를 마치도록 합니다. 뒤에 보면 기출지문이 있어요. 66페이지에. 기출지문에 01번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를 꼭 점검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 1번에 방가로 1번 문제 볼까요?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무효니까 얘가 이걸 해줄 의무가 없죠. 왜? 처음부터 꽝이니까. 두 번째,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병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병의 선의가 추정되니까 얘가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는 건 누가요? 갑이요. 갑이 가서 들이대고 입증해야 되죠. 병이 선의가 아니라 뭐라고? 악의야, 너 악의. 세 번째, 병이 선의라 하더라도 과실 있으면 여기 삼각형. 과실 있으면 소유권 취득을 못하나요? 취득하나요? 보호받나요? 못 받나요? 선의라도 과실 있으면 보호받는다. 보호 못 받는다, 받는다. 보호받는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이면 돼요? 선이면 돼요. 거기다 적어보실게요.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러면 X. 27의 기출. 자, 밑에 02번에 있는 문제는 심화학습에서 정리가 되셔야 풀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위 표시를 마치고요. 이어서 의사표시의 세 번째 테마인 착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란 착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착각. 내가 착각을 했어. 착각을. 나이 먹을수록 착오의 빈도는 점점 많아져요. 그렇죠? 아니면 아예 평생 착오로 사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친 사람이죠. 그죠? 가끔 이렇게 착오를 하면 정상인데 평생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분은 미쳐 있는 거예요. 미쳐 있는 거죠. 자, 착오 만나실게요. 착오란 내 의사와 표출된 것이 달라요. 이게 달라요. 다른 거를 표의자 본인만 모르고 있어.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착오라고 그래요. 내 의사와 표출된 것이 다르고 있죠. 다르다는 걸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가령 이렇게 통행료를 낼 때 5,000원을 내야 되는데 5만 원을 낸 거지. 5,000원을 안 내고 5만 원을. 그리고 쌩 지나가는 거죠. 본인 생각은요. 나 5,000원 내는 거야. 5,000원. 근데 표출해서 준 거는 5만 원짜리를 줬다는 거지. 그럼 내 의사와 표출된 게 다른 거를 본인만 모르고 있죠.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라고 해요. 비진의 표시는 알고 하는 거. 알고 하는 거죠. 알고. 왜요? 요금 받으시는 분이 너무 이뻐가지고 5,000원 줘야 되는데 얼마를요? 5만 원을 던져주는 거지. 이거는 알고 던지는 거야. 알고 던지면 비진의 표시. 모르고 하면 착오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양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착오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의미 정의를 하면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와 표시가 같은 거 다른 거를 표의자 본인이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모르고 있다, 모르고. 이걸 모르고 저지르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 이거를 착오라고 한다. 그럼 의사하고 표출된 게 다른 걸 모르기만 하면 다 취소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민법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109조 볼까요? 의사 표시는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이렇게 모르고 있고요. 의사와 표시가 어긋나인 거를 본인이 모르고 있다.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더 추가가 돼야 되냐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로 엮여야 돼요. 여기에 엮이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밑줄 그어볼까요? 취소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표의자가 취소를 할라치면 전제 조건은 어긋난 걸 내 모르고 있어. 이게 어긋난 걸 나 모르고 있어. 착각하고 있어. 나만 모르고 있죠. 나 몰라. 그리고 그것이 중요 부분으로 엮여야 돼. 중요 부분의 착오로. 또 하나 엮여야 될 거는 요거죠. 요거.
중과실이 껴있어야 돼, 안 껴있어야 돼? 중과실이면 취소를 못하니까요. 뒤집어 볼까요? 중과실을 뒤집어 보면 중과실이 아닐 것.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중과실일 것 아닐 것? 아니어야죠. 중과실이 아닐 때. 아닐 때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중과실이면 취소를 못하니까 중과실이 아닐 때. 그럼 중과실이 아니라는 표현을 환원하면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경과실일 것. 경미한 과실이요. 경미한 과실이면 취소가 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사표시를 착오로 했을 때 착오로 한 걸 취소해서 뒤집어 엎으려면 내가 이 의사하고 표출된 게 모르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요게 두 가지가 더 추가로 돼야 된다. 두 가지가. 그것이 첫 번째가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무슨 과실? 경미한 과실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거기 적어 볼게요. 중과실이면 취소 못함. 중과실이면 취소 못하고 무슨 과실? 경미한 과실이어야 취소가 됨. 그걸 꼭 적어주세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깜빡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착오에서 중요한 맥락이 되는 건 이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었냐, 첫 번째. 이 부분. 두 번째는요, 중요 부분의 착오. 세 번째는 중과실. 세 가지를 착오에서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착오에서 논할 때 그 착오의 패턴, 유형이 몇 가지 있어요. 유형 몇 가지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1번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는요, 표시를 잘못한 거죠. 표시를. 두 번째는요, 내용의 착오 있어요. 내용. 거기 볼까요? 제곱메타를 평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제곱메타라고 쓴 경우. 뭐를 착각한 거죠? 내용을 내가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를 내용의 착오라고 그러죠. 표시상의 착오는요, 표출을 잘못한 거죠. 표출을. 그 표시상의 착오에다 하나 적어 볼게요. 표시상의 착오에 적어 보시겠습니다. 28회 시험 정답 지문 이거였어요. 이게 우리 책에 언급이 없어서 기재를 하고 갑니다. 신원보증 서류라는 말을 믿고 서류를 툭 던져주는 거죠. 친구가, 동료가. 이거 신원보증 서류인데 사인 좀 해줄래? 무슨 서류라고? 신원보증 서류. 연대보증? 아니고 무슨 서류? 신원보증. 오케이. 그까짓 거 내가 써주지. 신원보증 서류라는 말을 믿고 서류 문서 내용을요. 문서를 읽어보고요. 안 읽어보고. 문서를 아예 안 읽어보고. 안 읽어봤어. 안 읽어보고 어떻게 했어요? 서명을 했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서류가 연대보증 서류였어요.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했다. 그럼 본인은요, 이 서명한 분의 본인 생각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 서류를, 앞에 있는 서류를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생각은 신원보증 서류네. 본인의 생각은 이거야. 생각은 신원보증 서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그 서류를 안 읽어보게 되니까 여기에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는 뭐 있어요? 실제 표출된 거, 표시된 거는 연대보증 서류죠. 이건 왜 일어난 거냐?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생각한 바와 표출된 서류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 이게 다르네. 그걸 본인은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착오라고 한다. 착오. 이때 착오는 무슨 착오냐? 표시상의 착오로 본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 견해예요. 그래서 서류는, 나 앞으로 오는 서류는 꼭 어떻게 한다? 읽어본다. 나중에 봤더니 그게 엉뚱한 서류다. 그거 다 착오야, 착오. 다음 사자의 착오. 이거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요,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법적 의미를 내가 착각한 거예요. 이걸 법률의 착오라고 그래요. 가령 양도세가
부가 되는데도 부가 안 된다고 나 혼자 착각한 거. 양도세를 내냐 안 내냐 이 법적 의미를 착각한 거를 법률의 착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 부분으로 엮이면 그 법규의 의미를 착각한 것이요. 중요 부분으로 엮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착오. 거기 적어보실까요? 24의 기출. 그 다음 뒤에 5번 보면 장래 사실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6번 동기의 착오는 별 2개 하실게요. 동기를 착각했어. 동기를. 여기는 별 2개 할게요. 착오 그러면 대부분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하고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 땅을 B가 매수인이 매수해서 인수했어요. 땅을. 예, 이때 B가 생각한 거는요. 저 땅을요. 저 땅 여기 1000평이 농지로 알았어요. 이분이 생각한 거는요. 이 매수인의 생각은 농지로 생각을 했어요. 농지로. 논 1000평 정도로. 땅 그래서 계약서 쓰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 등기를 치르고 나서 나중에 이 땅을 갚을 기회가 생겨서 땅을 찾아가 보니 이게 웬걸 농지가 아니라 뭐였어요? 하천 땅이었어요. 하천 땅 실제는. 그럼 본인의 생각과 실제가 어때요? 다르네. 생각과 실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이렇게 다르네. 얘는 알았어.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샀죠. 모르고 이걸 샀죠. 이거를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그래. 이런 착오를. 이런 착각을 했다면 이거는 뭐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된다. 그러면 취소해서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착오는. 논인 줄 알았더니 하천 땅이야. 농사 못 지는 하천 땅. 그런데 밑에 땅은 A가 보유하는 땅을 B가 매수했어요. B'라는 사람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어요. 그린벨트 땅.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에요. 그래서 현재 B는 이 땅에 공장이라든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어요. 건축이 되어요? 건축이 안 돼요?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건축이 불가능한 땅. 근데 중개업자가 이분한테 감언이설을 했어요. 저기 사면 그린벨트 풀릴 확률이 아주 높아. 내 친구의 친구가 아는 분인데 저 시장하고 아는 분인데 여기 풀어준대. 결국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정보를 획득을 해서 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을 매수를 한 거죠. 그럼 B는 그린벨트로 묶여서 건축되는 땅, 안 되는 땅. 건축 안 되는 땅을 얘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죠. 건축 못하는 땅이야. 공장 못 짓는 땅이야. 근데 이걸 샀어. 은행 대출을 껴가지고 이걸 샀다. 10억을. 10억을 주고 땅을 인수했다. 그랬더니 이놈의 땅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풀릴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더라. 대출금의 이자는 점점 쌓여가고 그래서 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게 돼. 이때 화딱지 나는 게 B죠. B. 이 매수인 B가 그린벨트에서 풀린다고 믿었는데 왜 안 풀렸냐고. 이건 착오 아니냐 이거죠. 그린벨트에서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풀렸죠. 그럼 이것도 착오 아니냐. 이때 B의 착오를 우리는 동기의 착오라고 해요. 이분의 기대죠. 기대대로 된 거 안 된 거. 기대대로 안 된 거. 이거를 동기의 착오라고 그래요. 동기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린벨트에서 이 땅은 풀릴 거야. 누구만? 나만 믿지, 나만. 근데 기대대로 실현이 안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볼까요? 이분이 땅을 매입할 때 이 땅은 현재 무슨 땅?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 그린벨트로 묶여서 건축되는 땅, 안 되는 땅. 오케이. 실제도요. 건축 안 되는 땅. 그럼 볼까요? 이분의 현재 생각,
건축이 되는 땅이에요? 건축 안 되는 땅이에요? 건축 안 되는 땅입니다. 현재. 실제도요. 실제도 건축되는 땅 안 되는 땅. 둘 다 건축이 안 되는 땅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분의 생각도 실제도 어때요? 건축 안 되는 땅이잖아. 건축 안 돼. 이분 생각도 현재, 이분 현재 생각도 건축 안 돼. 그러면 이걸 따져보면 건축 안 되는 그린벨트로 묶인 땅 1000평을 내가 산 거죠. 산 거죠. 왜 산 거죠? 풀릴 거라는 기대치가 너무 컸던 거지. 그랬더니 기대대로 이게 안 풀렸네. 그럼 내가 착각을 한 거 안 한 거예요? 내 생각한 바와 내 실제는 어때요? 같은 거죠. 같은 거야. 다른 게 아니죠. 그린벨트네. 내 생각, 내가 살 때 생각한 것도 그린벨트네. 실제도 뭐예요? 그린벨트네. 이거는 착오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현혹되지 말아야 될 단어. 동기의 착오라는 거는 착오라는 용어만 붙어있지. 이건 착오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착오가 아니다. 옆에다 써주세요. 동기의 착오는 뭐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착오가 아니다. 근데 착오라는 걸 붙여놔가지고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것뿐이에요. 왜 진정한 의미의 착오가 아니다? 이거 보세요. 생각한 거하고 표시된 게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착오라고 이거를 엮을 수 없는 거예요. 착오라고 엮을 수 없고 이건 뭐야? 기대가 잘못된 거지. 당신 기대가 잘못돼서 일이 안 된 거야. 이거는 착오라고 엮으면 안 되는 거야. 착오라고 엮을 수 없어. 그래서 이분이 매수한 땅이 그린벨트에서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풀리지 않더라. 이거는 착오예요?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 아님. 착오 아니다. 그러니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고 이 땅은. 이 땅 거래는 취소가 안 되는 거네요. 오케이. 왜 잘못된 거예요? 당신 기대가 너무 컸던 거야. 기대가. 이런 착오를 우리는 동기의 착오라고 불러줍니다. 결론은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이 동기의 착오는 그럼 다 취소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분이 살 때요. 살 때 이 동기를 이쪽한테 표시를 했다. 이렇게. 동기를 이쪽한테 표시를 해줬다. 중개업자 있는데 이 땅 주인 있는데도 이분이 표시를 했다고. 그린벨트에서 풀릴 거다라는 동기를 이분한테 표시해줘.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공장부지로 지금 인수하는 거야. 공장 지으려고 공장부지로 땅을 사는 거야. 그린벨트에서 뭐 한다고? 풀린다는 거야. 이걸 풀린다는 거를 표출을 해주면 표출을 해주게 되면 이 동기가 마음속에 있었던 이 동기가 어디로요? 밖으로 표출돼 나오네요. 밖으로. 표출이 되면 즉 표시가 되면 이게 요건이에요. 동기가 밖으로 표출돼서 드러나면 계약 내용의 일부로 껴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취소 대상이 되어요. 그래서 동기를 뭐 할 때요? 표시하면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취소 여지가. 원칙은 취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취소를 못 하지만 동기를 뭐 할 때 예외적으로 동기를 뭐 할 때 표출해주면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더라.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서 취소 여지가 생기더라.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착오 아니어요. 다만 동기를 뭐 했을 때만 표출을 하면 상대방한테 표출을 했다. 이렇게 표출하면 얘가 합의를 안 해줘도요. 합의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린벨트에서 풀린다고. 나는 금시초문이야. 나는 금시초문인데 이분은 철석같이 믿고 있죠. 이분은 믿고 있고 이분은 안 믿고 있어. 왜? 이거 지금 조상 대대로 그린벨트였거든요. 그럼 두 사람 간에는 합의가 됐나요? 합의가 안 돼도 이분이 표출만 되면 동기가 표출이 되면 거래 내용의 일부가 돼서 취소 대상이 되더라. 근데 표시해야만 동기가 취소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예외의 예외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동기를 상대방이 유발을 했어요. 속였어. 이 땅 주인이 얘를 속였어. 뭐라고요? 여기 그린벨트에서 풀려. 우리 사촌형이 도지사인데 여기 풀린대. 동기를 이쪽에서 유발했어요. 동기를 이쪽에서 유발시켰을 때는 얘가 이런 표시하든 말든 동기를 상대방 쪽에서 유발시켰다. 제공했다. 원인 제공을 이쪽에서 했다. 그러면 동기 표출 안 해도 취소가 되어요. 여기 하나 예외가 있어요.
동기의 착오는 취소하려면 중요한 전제가 이거다. 중요한 전제는 동기를 뭐 할 때? 표시할 때 취소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중대한 예외가 또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저 동기 원인 제공을요. 동기 제공을 누가 하면? 상대편이 하면. 저 상대편 이놈의 새끼가 상대편 놈의 새끼가 나를 이렇게 속여 먹었다. 그린벨트에서 풀린다는 정보를 얘가 줬다. 얘가. 상대편이 동기를 흘렸다. 동기를 유발시켰다. 그럴 때는 표시 없이도 돼요. 동기 제공을 누가 하면? 상대편이 하면. 상대편이 하면 동기 표시해야 됩니까? 노노노노. 표시 없어도 취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동기 착오에서는 이렇게요. 세 가지로요. 세 가지로 마무리를 지어버리겠습니다. 원칙 착오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똑같아요. 생각한 거하고 실제가 똑같은데 내가 기대가 잘못된 거야. 기대가. 오케이. 대부분의 착오는 이 기대가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착오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착오로 엮을 수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착오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이거하고 내 생각과 실제가 같은 거거든. 기대만 내 기대치만 잘못된 것일 뿐. 그래서 취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취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근데 표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죠. 누가요? 원인 제공을 상대방이 했을 때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동기의 착오를 마무리 지을 거. 그래 동기의 착오는 맨 밑에 68페이지 하단에 하단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마무리 짓고 이것만 시험장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우측에요. 69페이지 가볼까요? 69페이지 주제를 바꾸게 되면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려고 그래요. 어떤 요건 하에 취소가 되느냐면 이거죠. 내가 모르고 있어. 내가 저지른 거를 내가 모르고 있어. 착각이지.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중요 부분의 착오하고 중과실이 아니어야 돼. 이걸 갖추어야만 착오로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학습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 판례를 통해서 정의해내셔야 돼요. 자, 중요 부분의 판단 기준. 그럼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는 어떤 잣대로 평가를 할까요? 자, 이게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이 매수한 사람한테 판단 잣대를 맡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중요해, 다. 나 중요 부분 착각했거든. 얘한테 맡기면 다 중요하다고 우기지. 그럼 다 중요하다고 우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중요하면 뭐야? 다 취소된다. 이러면 거래 질서가 어려워지죠. 거래 안전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판례는 얘한테 맡기면 안 돼. 얘하고 누구요? 이 당사자 아닌 제3자인 일반인한테. 얘가 보더라도 중요하고 제3자가 보더라도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 one more time. 얘한테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누가요? 이 거래에 존재하지도 않아. 존재하지 않는 누가? 제3자가. 일반인들이. 일반인한테 물어봐도 이게 중요 부분 착오냐고 판단이 되어질 때 중요 부분 착오라고 인정해준다. 이 기준을 우리는 이중 기준이라고 해요. 이중 기준. 왜 이중 기준이냐? 표의자한테 잣대를 맡기지 않고 누구요? 일반인의 잣대까지 두 가지 잣대가 필요하다. 옆에 적어주실게요. 표의자의 잣대, 일반인 잣대, 두 가지 잣대. 두 가지 잣대에서 중요 기준이라고, 중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 주어야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 자, 그러면 사례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볼까요? 농지인 줄 알고 샀거든? 가봤더니 하천 땅이야. 농지인 줄 알았어, 나 농사 지려고 했던 땅이었어. 근데 하천 땅이라 농사 못 짓는 땅이야. 얘한테 물어봐, 표의자한테 물어봐. 중요해? 나 엄청 중요하거든? 일반인한테 물어봐. 일반인한테.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하거든. 그러면 중요 부분 착오해.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경제적인 관점도 우리 판례는 꼭 고려를 해요. 경제적 관점. 자, 이거는 심화학습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럼 방가로 이번에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해주는 케이스요. 인정해주는 케이스, 인정 안 해주는 케이스 있죠. 예, 이 부분이 시험에서 객관식으로는 꼭 지문 하나를 물어보아요. 자, 1항 토지 현황.
농지인 줄 알았더니요. 하천이었어요. 이걸 현황의 착오래. 현황. 현황의 동그라미요. 16회 기출, 20회 기출.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지 경계. 경계를 잘못 알았어요. 경계를. 경계 부분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더니 실제는 여기가 아니라 옆부분이었다. 경계의 착오. 이것도 중요 부분이더라. 세 번째 별표할게요. 주채무자의 동일성. 내가 보증 설 때 내가 신정환이라는 친구인데 나하고 신정환하고 친구인데 신정환이한테 내 보증서 줄 때 쟤를 신정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놈 동생이었어. 얼굴이 비슷해가지고. 갑이 주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제시받고요. 주채무자가 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채무자 놈이 을이 아니라 병이었어요. 그놈 동생이었어. 그럼 뭐를 착각한 거예요? 채무자를. 채무자를 을인 줄 알았더니 병이었더라. 이거는 보증계약할 때는 중요한 거죠. 보증계약할 때 물어볼까요? 표의자한테 물어볼까요? 표의자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놈이 을이냐 병이냐 중요해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보증 설 때는 사람이 을인지 병인지는 굉장히 보증계약에서 중요 부분으로 판단되어진다. 주채무자의 동일성에 별표 하나 할게요. 다음 방가로 3번에 보시게 되면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있죠. 인정 안 되는 케이스. 자, 이게 시험에 비교적 빈번하게 출제하는 거예요. 중요 부분 착오 아닌 거 여기에 별 2개 할게요. 별 2개.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별표하는 것만 잘 때려잡으시면 돼요. 그럼 80점 이상 충분히 가시니까 버릴 거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아. 해야 될 거 너무 많아. 왜 너무 많은지 볼까요? 기본서만 6권이에요. 과목이 6개니까. 그죠? 그럼 문제풀이 할 때요. 문제집도 6권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기출문제집으로. 기출문제는 필수예요. 왜요? 중개사 문제의 90%는 기출문제에 다 들어있거든요. 기출문제집 또 사야 돼요. 6권을. 그죠? 그럼 요약집으로 양을 팍 줄여주는 요약 과정이 있어요. 핵심만 딱 정리하는 요약집 6권 또 구입해야죠. (24) 권입니다. 1년 동안 24권을 보셔야 돼요. 너무 많은 분량이죠. 그래서 그 많은 양을 다 내가 습득해야 합격하느냐 그거 아니고요. 고시는 9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합격 점수지만 우리는 60점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중요한 것만 중요하게 습득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주고 강조해주는 부분, 이 부분에 방점을 찍으시면서 정리해 나가시 바랍니다. 1항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 시가라는 거는요. 시시각각 변해요. 그게 시가야.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이거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없죠.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야. 100만 원짜리 땅 내 1000평을 샀어. 그랬더니 다음날 일주일 뒤에 떨어졌어. 50만 원으로. 이거 중요 부분이에요? 아니거든요.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래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취소가 되어요? 안 되어요. 두 번째요. 뒤로 넘기시게 되면 목적물의 수량이죠. 수량. 수량에 관한 착오. 수량이나 밑에 써보실까요? 면적의 부족. 내가 1000평을 샀어요. 땅을. 그랬더니 측량 결과 1000평에서 7평이 모자라. 7평이. 그거 중요 부분인가요? 1000평 중에서 조금 7평이 빠진다. 이거는 중요 부분이라고 하지 않는다. 두 가지 정도를 꼭 기억을 해두자고요.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시가의 착오를 일으켰을 때. 두 번째는 토지 면적. 토지 면적이 조금 부족한 거는 중요 부분 착오로 다루지 아니하더라. 취소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음에 표의자의 중과 실 보실게요. 중과 실. 자, 중과 실의 의미 먼저 살펴볼까요?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한 거예요? 현격하게 결의하면 중과 실. 가령 엊그제 우리는 TV에서 이대 목동병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때 그 아이들 옆에 저 같은 일반인이 있었다면 아이가 감염 상황인지 아닌지 저희는 몰라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요. 제가 처치해야 되는 내용과 그 옆에 의사가 있었을 때, 일반인이 있었을 때하고 의사가 있었을 때하고
처치하고 대응해야 되는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중과실은 어느 걸 의미하느냐? 그 사람이죠. 그 사람. 그 사람이 해줘야 되는 법적인 조치, 그거를 안 해줬을 때 과실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가 아니라 이 기준,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의사로서 해야 될 처치상, 의무상 그거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과실은 동일한 잣대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죠. 다르게. 엊그제 저는요 강의하다가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네 분을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지난해 저 남해안 쪽에 낚시를 갔다가 그 동료 중에 한 분이 오리 로스를 이렇게 엄청 많이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로스를 막 이렇게 흡입을 하다가 폭풍 흡입을 하다가 배고프니까요. 먼데 가다 보니 배고프니까 엄청나게 흡입을 하다 이게 딱 걸렸다는 거지 목에. 목에 딱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질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인리 처치법이라는 걸 아세요? 하고 저 같이 식사하는 분이 5분 있었는데 하인리 처치법이라는 걸 아세요? 그랬더니 5명 중에 아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자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자기는 죽었다는 거죠. 이미 저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낚시하러 갔던 동료 중에 한 분 중에 아이가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께서 이 처치법을 알려줬다는 거죠. 애들이 떡을 먹든가 이러다 여기 잘 걸리니까 여기 딱 걸리면 그때 처치법으로 등에서 이렇게 아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요. 심장 한복판 이렇게 세게 딱 쳐준다는 거죠. 갈비뼈 부러질 정도로. 그러면 흉압에 의해서 이렇게 탁 그게 막혔던 걸 치고 나오는 거죠. 이 처치법을 하인리 처치법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 아이 얘기를 듣고 그 아이 아빠가 그 중에 한 분 아이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쫓아오셔가지고 이 처치를 해서 자기를 살려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바로 그분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이미 딴 세상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중과실이라는 법적 잣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동해요. 그 자리에 의사가 있었을 때 의사가 대응해야 되는 처치법과 일반인이 대응해야 되는 처치법은 다르다는 거죠. 이 잣대가 바로 중과실이라는 잣대입니다. 법학에서 보통 과실 그럴 때는요. 중과실을 말하지 않아요. 보통 경과실을 말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때만 중과실이라는 잣대를 요구합니다. 중과실이라는 잣대를. 그래서 착오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은 중요 부분 착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어야 돼요. 다른 말로 경미한 아주 사소한 경미한 과실이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과실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케이스는 많다 적다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를 꼭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3번 볼게요. 1번이요. 2번 쌍과를 2번에 방과를 2번에 보면 중과실의 방과를 2번에 보면 중과실 인정한 사례 1번, 2번 두 가지 나오죠. 자,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중과실이라고 판정해준 직접적인 사안이에요. 자, 그 첫 번째가요. 공장 설립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한 자가 공장을 설립하려고 지금 땅을 알아보는데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청에 가서 확인조차 안 했다. 그리고 덜컥 계약을 했다면 이분은 중대한 과실이 거기 개입되어 있다.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그 토지 매매 계약은 설령 나중에 공장을 못 짓는 땅이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자, 1번 판례가 우리 시험에 한 7번 정도 출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 1번 판례에 세모할게요. 세모. 두 번째는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를 매매했어요. 왜 그럴까요? 수수료를 안 내려고.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임야를 직접 거래한 거죠. 임야를.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을 듣지 않고. 대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이 매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계약은 취소가 안 되더라. 우리 판례가 중과실 명문으로 인정한 것이 두 가지예요. 1번하고 2번. 중과실 인정하지 않은 사례 있죠.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삭제, 버리셔도 됩니다. 다음 방가로 4번에 보면 방가로 4번에 이렇게 별 3개 하면서 중요 표시하면서 갈게요. 별 3개를 우리는 약속대로 파란색으로 통일합니다. 통일된 표시가 중요해요. 나중에 마무리 정리할 때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중과실이 있을 때요. 이 매수자가 차고였는데 이 차고가 중대한 과실이면 과실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면 취소가 안 되는 거네. 중과실이 아니어야 취소가 되고요. 중과실이 있다 그러면 취소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반전이. 상대편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을 때는 중과실이어도 취소가 되어요. 그림을 하나 옆에 그려 넣어 보실게요. 차고자가 이 땅을 매매로 매입을 했어요. 이때 차고자가 이 땅 산 거를 취소해서 뒤집어 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과실이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중과실이 아니어야 뒤집어 엎죠. 중과실이 아니어야. 만약 차고자에게 뭐가 있게 되면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되어야 안 돼요. 차고자는 취소를 못 하죠.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상대편이 이 차고자가 착각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이용했을 때, 이 상대편이 알고 이용했을 때는 이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성이 탈락하죠. 얘를 보호해줄 실익이 없어요. 그럴 때는 중과실이 있으면 원래 취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편이 알고 이용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 누가? 상대편이 얘가 착각에 빠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알면서 이용했을 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중과실이 껴있어도 취소가 되더라. 원래는 취소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과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중과실이면 취소가 안 되더라. 왜? 과실이 너무 크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중요한 예외를 하나 뒀어요. 예외를. 누가? 상대편 이놈의 새끼가 알고 이용한 이런 특별한 사정이 껴있을 때는 취소가 되더라고. 그동안은 위쪽이 출제 대상이었다면 근자에는 이쪽입니다. 이쪽. 차고자가 중대한 과실에 빠졌음을 누가 이용했을 때요? 상대편이 알고 이용하면 취소를 못한다?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26회 정답 28회도 기출. 이렇게 해서 중과실까지 끌고 왔어요. 자, 문제는 입증 문제입니다. 중과실인지 아닌지를 누가 증명을 할 거냐. 그럼 차고자 입장에서 볼까요? 차고자는 이 땅 계약을 취소하려고 그럴 거야. 취소하겠다. 나 취소할 거야. 나 이 계약 뭐 할 거야? 취소하고 말 거야. 취소할 거야 나는. 왜? 내가 착각했거든. 차고자는 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요. 내 돈 돌려줘. 땅 가져가고 내 돈 돌려줘. 그럼 상대편은요, 취소를 하게 할까요? 아니죠. 취소를 못하게 할 거죠. 즉 상대편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입장이죠. 취소를 뭐 하겠다는? 저지시키겠다는 입장이죠. 서로 상반된 상황이 있어요. 얘는 하겠다, 취소 못하겠다. 얘는. 나 취소한다고 돈 돌려달라고. 달라고. 왜? 나 이 계약을 부인할 거야. 이 계약 뒤집어 엎어가지고 돈 돌려받을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안 된다고 안 돼. 왜? 너 중과실이기 때문에. 결론. 중과실이 있냐 없냐에 의해서 취소가 되고 안 되고가 결판이 나죠. 이 중과실에 대한 입증 문제는 누가 하느냐? 입증 문제. 누가 입증을 하느냐? 차고자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중과실 입증해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상대방은 취소를 뭐 하려고? 저지하려는 입장. 취소를 저지해서 못하게 막아내야죠. 막아내야 되는 입장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 상대편. 상대편이 뭐를 증명하랴? 중과실을 입증해내라. 여기 중요한 출제명. 그럼 마지막 체킹합니다. 71페이지요. 입증 책임 3번의 별표. 두 번째 줄 볼까요? 중과실 유무는 취소권 행사를 저지시키려는 누구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입증해야 된다. 취소권 행사를 저지하겠다. 누가? 상대편이. 오케이. 그럼 시험엔 뒤틀어내겠죠. 중과실은 차고자가 입증한다. X 거기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과실은 차고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꽝이다. 꽝. 자, 이렇게 해서 차고에 관한 기본 2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관련 문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73페이지에 기출지문 몇 개 있습니다. 이 부분 7, 8, 9번을 제외하고요. 나머지를 쭉 한번 연습 문제로 풀어주시면 마무리가 잘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의 세 번째 주제 차곡까지 완결했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사기강막 만나실게요.